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배종우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국회 연결해서 보신 것처럼 한미일 훈련을 둘러싼 여야 간의 안보 공방이 역사인식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우길기 등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고 주장해 식민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완용의 주장을 국회의 부의장을 지낸 여당 대표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본의 여당 대표입니까? 조선 총독입니까?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들 좀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진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다시 말하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일본과 조선 왕조는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사실, 이게 역사적 사실은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전쟁도 하지 않았고 우리의 내부 모순에 의해서 무너진 게 맞아요. 1910년에 순조 그 마지막 왕 때 순종 때 체결된 이른바 경술국치를 보면 그 병탄 조항이라고 해요. 병탄 조항 1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완용과 데라우치 총감 간에 사인을 한 건데 형식적으로는 우리 당시의 조선 왕조의 그러니까 의결을 거친 거예요. 그게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이렇게 전쟁이 없었어요. 맞는데 사실은 정진석 위원장의 말이 맞는데 왜 우리가 불편해하죠? 이게 말은 맞는데 불편해하잖아요. 첫째, 왜 그러냐? 학자의 말과 정치인의 말은 달라야 돼요. 학자는 역사적 사실을 강구하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고 양심을 걸고 그 당시 우리는 이런 능력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왜? 해석을 해서 미래로 국민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이야기라도 사석에서 할 만한 이야기를 글로 쓰거나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말은 맞는데 그래 조선이 내부 모순 때문에 망했지 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일본의 침략이 없었느냐? 일본의 침략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힘이 있건 없든 간에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못났건 잘났건 간에 일본은 침략적 근성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동일하게 취급 안 해주고 그러니까 조선 망국 원인론이 내부 책임인 것처럼 비춰지니까 나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다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포인트 잘못 잡았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이게 도대체 일본의 국익을 지키는 훈련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친일 프레임을 몰고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반격하는 거라면 여당 대표쯤 되면 적어도 그냥 그는 진짜 국익을 뭔지 이 시점에서 그러면 당신이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대묻는 형식에서 거쳐서 해야 되는데 사관 논쟁으로 끌고 간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네, 배 교수님. 네,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데요. 일단 관점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과의 조선 왕조가 전쟁이 없었다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임진왜란도 있었고 정인재란도 있었고 한일 합병 과정에서 굉장히 또 우리 의병들하고 무장 투쟁 충돌이 있었고 심지어는 국모를 살해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제 조선 왕조를 강제로 병탄을 시켰는데 이런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을 하고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공부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죠. 더구나 본인이 평범한 의원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비상 상황으로 비대위를 끌고 가야 될 그럴 위원장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난 해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고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그러고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각 국민들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사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다라는 주장은 제가 볼 땐 도저히 좀 용납할 수 없고요. 지금 이제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느냐, 결국 이제 일본이 침략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사학자들은 다 얘기해요. 일본이 동아시아 제국 건설이라는 그런 거대한 야욕 가운데 지금 조선 왕조를 침입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과연 국민 정서가 이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막말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지율이 하락했잖아요. 20%까지 뭐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는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론조사하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뭐 만에 한용운에 글을 올려가지고 또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그래서 빨리 사과를 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연일 이 논란과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훈련을 앞서서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지금 여당을 향해서 친일파와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또 발언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그 배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 정도의 군사 능력을 갖고 있음이 증명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발사하여 원하는 장소를 원하는 만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발휘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을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 할 수 없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한미일 군사훈련을 선택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친일 국방이라고 한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가히 표현하면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굉장히 국민 사이에 퍼져 있는 반일 감정을 활용한 싸구려적 정치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라를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미국만 나와라. 그도 말씀드리지만 미국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일본에 있는 주한 일본군의 주일 미군의 기지가 우리가 흔히 하는 요코스카항에 기항 중인 뭐 미항모다 사세보다 어떻다 하는 거 다 아는데 거기서 미군만 싹 빼와서 우리가 훈련을 한다? 일본의 도움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일본 입장에서도 보면은 굳이 아니 저렇게 하늘 머리 위로 막 미사일이 날아가는 마당에 나름의 그런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 한 국가로서는 당연하다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본다면 이 큰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에 큰 미스다. 저는 그래 보여지고 이 근거는 왜 밀고 나가느냐 비판을 받았지만 끝까지 가면 친일 논쟁으로 끌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할 거라는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은 영 지도자답지 못하다고 봐요.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당을 향해서 친일파와 다름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친일 공방에 대해서 친북 공방으로 맞받아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선동적인 프레임 전쟁으로 이 문제를 풀 문제는 아니죠. 지금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도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여야 정치권이 합리적인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발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국민의힘 전신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굉장히 파장이 일었는데 이거는 좀 책임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할 말은 아니고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합리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저는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런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 신성범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가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6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계 1위 군사력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의 도발 같은 거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은 뭐 국민들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이 또 협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과 지금 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전 정부에서는 수색과 공조라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협력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미사일에 대해서 미리 그걸 탐지하는 그런 이 협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한미일 군사훈련은 이제 동해에서 2주 연속하면서 요격 훈련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자위대는 군대가 아닌데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주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미리 군사 훈련을 굉장히 강화하면은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중러가 또 군사적인 또 어떤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은 신냉전 체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북한의 비핵화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플러스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운신의 폭이 제한이 된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또 중국과 가깝게 지내야 될 그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미안보동맹 그리고 또 한미일 군사안보협력만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처방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좀 정교한 처방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교수님 같은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나이브하다. 옛날 같으면 통했던 이야기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보십시오. 자, 일본이 원래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갖고 있다. 항상 걔들의 꿈은 대륙 침략의 근성을 못 버리고 있다. 또 한반도에 다시 올라 그런다. 이게 대학교 80년대 대학교 1, 2학년 세미나 수준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북한의 지금 의지와 능력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자꾸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핵능력을 고도 안 했을 거다.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하니까 북한이 더 위협을 느껴서 핵능력을 고도화해서 천만 시간을 벌었을 뿐이에요. 미안한 이야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그전 말씀드린 자기들의 시간표에 의해서 핵강국의 길을 가고 있고 그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창발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제 표현대로 하면 북한의 군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더 한미만 공조하면 된다. 한미일 공조하면 오히려 빌미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흐름을 잘못 읽고 있다. 북한의 의지와 능력은 굉장하다. 높게 봐야 된다는 점을 좀 그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미일 공조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거든. 미국과 공조해야 되고 미국하고 공조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미국이 원하면 다시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가고 있다는 것은 현실은 냉정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저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진보 정권에서 북한이 핵무장화의 길에 시간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5년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했어요.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는 북한이 핵무장에 시간을 안 벌었습니까? 그건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지금 오히려 핵무력 법제화하고 지금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초강수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도 있었고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평화 공동선언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논리가 초등학생 논리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안보 브레인인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는 논문까지 냈어요. 그렇다면 그런 주장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생 논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건 자승자박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정치권의 이런 공방의 그 배경은 아무래도 북한의 일단 도발에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법이 맞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는 또 전술핵 재배치가 전국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9.19 군사 합의는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 역시 우리 스스로 좀 핵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의 이 반응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당 차원에서는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국회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정당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저렇게 그 여당 대표와 내지는 여당 대표 데리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반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경선 과정,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봤습니다만 이 MPT 체제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것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국방 체제와 국가 질서를 아예 송두리째 바꿔주는 체제. 물론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91년도에 적어도 한반도 남측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한 미군이 갖고 있던 핵무기가 철수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뭐가 남한에 있었죠. 어떤 핵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술 핵무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요. 어네스트 존이다, 나이키 허큘리스다, 지대지 미사일에 쏘을 수 있는 핵이 있었고 핵지대라고 있었어요. 또 150mm 포, 그러니까 구경이 큰 포로 쏘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이 운용하던 핵 종류가 핵 전술핵이 많았어요. 그걸 다 뺐다고요. 그러면 지금 다시 이걸 갖고 들어온다는 거냐? 그러면 NPT는 어떻게 될 것이며 자체 무장은 또 별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유효한 수단이냐는 점에서는 지금 같은 시대에 미국 핵 잠수함이 우리 차라리 동해나 인데 가까이 있는 거 하고 핵 잠수함이 아니면 핵무기 공격이 가능한 전투기를 실은 핵 공모가 가까이 있는 거 하고 아니면 일본 해 근처에 있거나 괌에서 빨리 오도록 하는 게 이런 나름의 판단을 해줘요. 어떤 것이 좀 더 국위에 도움이 되느냐.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쇄 반응. 우리가 이제 핵을 배치하면 일본도 하려고 할 테고 대만도 하려고 그러고 뭐 자체 핵무장까지 나갈 거예요. 이런 복잡한 사안이 있는 거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 북한이 저 정도 되니까 군사합의 파기하고 완전히 저 핵을 다시 하자는 것은 개별 정치인들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정치인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적어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문답에서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질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여당에서 이런 핵 재배치 논란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핵무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건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상당히 좀 여론의 흐름을 탐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유는 대선 후보 때 분명하게 전술 핵 재배치라든지 또는 핵무장 이 부분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NPT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다만 북한의 이제 미사일 도발이 계속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길을 열어두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가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김기현 의원 이 두 분의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심지어는 핵무기 보유 이런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리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발언이다. 왜냐하면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우리가 전술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 무기를 우리가 자체 보유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시겠지만은 전술핵 재배치도 이미 미국이 1991년도에 한국에 있었던 한반도에 있었던 전술핵을 다 철수를 시켰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재배치하겠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한국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도 핵무기.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견지하고 있는 NPT 체제가 완전히 훼손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거는 한미 동맹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도발하니까
여기에 그냥 국민들 감정에 시원하게 우리도 그럼 전술핵 재배치하자, 또 핵무기도 갖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권당에 책임 있는 의원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민주당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에 이 문자 논란이 있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 탄압의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당장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협잡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문자메시지 직보 논란에 대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감사원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은데 그러려면은 뭐야 이렇게 저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 간에 오간 저 문자가 보니까 몇 번 했는지도 뭐 이야기도 안 해주고 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했을 까 하는 생각했는데 그저 내용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날 아침에 어떤 신문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왜 중요한 감사를 의의를 안 했는데 왜 수사하느냐, 잘못된 거다, 감사하느냐. 그게 대해서 아마 이관섭 수석은 앞에 문자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오늘 또 해명 자료 나갑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냈다는 건데 저걸 가지고 뭐 청와대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기획하에 야권을 지금 뭐 감사하고 있다는 논리는 조금은 비약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려면은 적어도 지난번 며칠 전에 어제 국정감사입니까? 나와봐도 지금 최재 감사원장도 별다른 이견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런 감사에 대해서 야당이 기대했던 것보다 이견이 없는 거예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간에.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아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인지 저를 던져놓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수처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수사하죠? 핸드폰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문자를 몇 번 주고받았다. 좀 더 뭘 갖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좀 약간의 추리 영역이랄까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다라고 저는 그래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왜 물어봤느냐 제가 어느 자리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획수석 밑에 국정홍보 메시지 비서관도 있고 그 비서관이 2명이 언론 담당 비서관이 국정기획수석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이관섭 수석이 해야 돼서 물어본 거라고 본다면 단순 질의에 단순 답변한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과연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한다는 저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오히려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의문이 들면 제가 좀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감사원은요 검찰보다 더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뭐 공직자 7,000명에 대해서 5년치 철도 이용 내역을 내놔라. 그리고 또 뭐 도로공사 하이패스 이용 기록을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연합뉴스 TV 보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야, 안 되겠다. 이거는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은 감사는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본인이 스스로 감사에 들어갔다는 불법 감사를 지금 시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문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거부를 했고 또 계속 말을 바꾸는 위증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본인이 이제 포렌식에 동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보고요.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과거에 이회창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요, 뭐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또 국방부, 뭐 군부, 국정원까지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의 위상을 좀 세웠는데 지금의 감사원은 거기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정말 당당한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감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